그랜드 솔레어 호텔의 로비는 언제나처럼 고요한 화려함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천장의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옅은 백차 향과 신선한 백합의 향기가 섞여 섬세한 아로마를 만들어냈다. 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의 중심, 프런트 데스크 뒤에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했고, 단아하게 묶은 머리와 옅은 화장은 그녀를 이 호텔의 고급스러운 장식품 중 하나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고요한 눈빛 속에는 평범한 호텔 접수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와 강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수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수많은 VIP 고객들을 상대해왔다. 그들은 까다롭고 변덕스러웠으며 때로는 오만했다. 하지만 서연은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한 일 처리는 단순한 훈련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혹독한 경험들이 빚어낸 그녀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로비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 걸음걸이,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는 불안감까지도 포착해냈다. 지금 그녀의 시선은 로비 한가운데에 불안하게 서 있는 작은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대략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비싸 보이는 연분홍색 원피스는 구겨지고 군데군데 더러워져 있었고, 한쪽 무릎에는 긁힌 상처가 선명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겁에 질린 눈동자는 특정 인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위험으로부터 숨을 곳을 찾는 작은 동물처럼 보였다. 서연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단순한 미아가 아니었다.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호텔의 회전문을 통해 2명의 남자가 거칠게 들어섰다. 잘 빠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이 호텔의 우아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의 걸음은 목적이 분명했고 눈은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들의 시선이 정확히 소녀에게 꽂히는 것을 확인한 서연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인터컴 버튼을 눌러 보안팀에 조용히 연락했다. 코드 옐로, 로비 중앙, 타겟은 6살 여아, 잠재적 위협, 30대 남성 2명. 즉시 CCTV 집중 감시 및 백업 요원 대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고객을 응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긴박했다. 보안팀장은 서연의 판단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녀가 발령하는 경고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서연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나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서 두 남자는 그녀가 자신들의 목표물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 앞에서 몸을 낮추고 눈을 맞췄다. 아가, 길을 잃었니 이리 오렴. 언니가 도와줄게. 맛있는 코코아도 있는데 마셔볼래. 아이의 큰 눈동자가 경계심으로 흔들렸다. 그때 남자들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여기 있었군. 꼬마 아가씨, 아버님께서 걱정하신다. 이만 가시죠. 그는 아이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서연은 몸을 살짝 움직여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그 손을 막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냥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고객님,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저희 호텔 규정상 보호자 확인 없이는 아이를 인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으니 우선 라운지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나섰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우린 그냥 아가씨를 모시러 왔을 뿐이니까 비켜.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한 방어 태세였지만 겉보기에는 그저 정중하게 길을 안내하려는 호텔 직원일 뿐이었다. 고객님의 안전은 저희 호텔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으니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 남자가 로비로 걸어 나왔다. 그랜드 솔레어 호텔의 CEO 강태준이었다.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은 그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다. 그의 등장은 공기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며 고개를 숙였고 두 남자 역시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태준의 시선은 소란의 중심에 있는 서연과 그녀가 보호하고 있는 작은 아이, 그리고 험악한 분위기의 두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직원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완벽했다. 어떤 까다로운 고객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고,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것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아이를 감싸고 선 그녀의 모습에서는 단순한 직업 정신을 넘어선 거의 본능적인 보호 의지가 느껴졌다. 태준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해 움직였다. 태준이 다가오자 두 남자는 더욱 초조해졌다. 그들은 강태준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이 호텔의 주인 앞에서 소란을 피울 생각이 없었다. 한 남자가 다급하게 변명했다. 강 대표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지 회장님의 명을 받고 손녀분을 모시러 온 것뿐입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회장님, 그의 숙부인 양인철 회장을 말하는 것이었다. 태준의 마음속에 차가운 의심이 싹 텄다. 태준은 남자들을 무시하고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 숨어있는 아이를 보았다.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이의 겁에 질린 얼굴,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을 눈앞에서 마주한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뇌리에는 비 오는 날에 끔찍한 사고와 함께 사라져버린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는 그녀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태주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지? 그의 질문은 서연을 향한 것이었다. 서연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간결하게 보고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 두 분이 보호자 확인 절차 없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태주는 그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의심과 혼란을 감지했다. 그녀 역시 아이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두 남자는 태준의 싸늘한 기에 압도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아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아이는 서연의 옷자락을 꽉 쥔 채 고개만 저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연이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이상하게도 서연의 목소리를 듣자 아이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은 보안팀이 도착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의 보안 요원들이 두 남자를 정중히 안내해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갔다. 로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서연과 태준, 그리고 작은 아이 사이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준은 서연에게 말했다. 내 집무실로 아이를 데리고 오도록 자네도 같이.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서연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서연의 마음에 이상한 파문을 일으켰다. 잊고 있던 혹은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듯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태준은 거울에 비친 아이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고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세차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자신의 텅 비어있던 삶의 한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일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정제되고 서늘한 공간이었다. 통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 화려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준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작은 아이를 앉히고 자신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응시했다. 이서연은 아이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아이에게 유일한 안정감을 주는 듯 했다. 아이는 여전히 서연의 유니폼 소매를 작은 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다.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이성은 눈앞의 아이가 그저 우연히 그가 잃어버린 연인을 닮은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온몸의 세포는 격렬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5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난 그녀. 윤서아. 그것이 태준이 알고 있는 진실의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아이는 마치 서아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 깊은 눈망울, 살짝 올라간 입꼬리, 심지어 겁에 질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버릇까지도 그는 목이 타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시선을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톤으로 조절되었다. 이름이 혜운이라고 했니?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를 저으며 서연의 등 뒤로 더 파고들었다. 아이의 이름은 아까 보안팀에게서 끌려나간 남자들이 다급하게 내뱉은 말 속에 섞여 있었다. 양혜운. 양인철 회장의 손녀.
그 사실이 태준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숙부가 숨겨둔 손녀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서연은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괜찮아. 혜운아, 여기 계신 분은 널 도와주실 거야. 그녀 자신의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이 아이를 혜운이라고 부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노래의 한 구절을 우연히 들은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감정의 파편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이미지가 스쳤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빗물과 피가 섞여 아스팔트를 적시던 끔찍한 광경. 그녀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떴다. 또다시 시작된 두통이었다. 몇 년 전 사고로 기억의 일부를 잃은 후 그녀는 가끔씩 일어날 수 없는 이미지와 감각에 시달렸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혜운을 만난 이후로 그 증상은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그녀를 덮쳐왔다. 마치 굳게 닫혀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조금씩 열리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혼란을 애써 감추며 아이에게 집중했다. 지금은 이 작은 아이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태주는 더 이상 아이에게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내 집무실로, 그리고 양인철 회장님께 연락해서 내가 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해.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잠시 후 신뢰하는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들어왔다. 태주는 그에게 눈짓으로 아이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 관련된 모든 CCTV 영상 확보해 저 아이를 데려가려던 놈들, 지금 보안실에 있을 거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배후를 철저히 캐내 양 회장님과 관련된 일일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마. 김 실장은 태준의 굳은 표정을 보고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태준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조사는 김 실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가 나가자마자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걱정스러운 얼굴에 양인철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태준의 숙부이자 그룹의 원로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경쟁과 불신의 벽이 존재했다. 양 회장은 소파에 앉아있는 혜운을 발견하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갔다. 오, 혜운아, 내 강아지. 여기 있었구나. 하라비가 얼마나 격했는지. 아니, 양 회장은 아이를 껴안으려 했지만 혜운은 비명을 지르며 서연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양 회장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인자한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다. 그는 태준을 향해 말했다. 태준아,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내 손녀가 잠시 길을 잃은 모양인데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애를 이렇게 놀라게 만들어. 그의 말은 서연을 겨냥한 비난이었다. 태준은 차갑게 응수했다. 직원은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던 것을 막은 겁니다. 숙부님.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하군요. 숙부님께 이런 손녀가 계셨다는 사실을 왜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양호 회장은 잠시 말을 멈칫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말을 이었다. 내게 말할 겨를이 없었다. 복잡한 가정사가 좀 있어서 말이다. 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조용히 데리고 있었지. 어쨌든 아이를 찾았으니 이제 그만 데려가겠다. 양 회장이 다시 해운에게 손을 뻗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더 강하게 끌어안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본능적인 행동에 양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웬 참견이지 일개 직원이 나설 자리가 아닐 텐데. 서연은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리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아이가 심하게 놀란 상태입니다.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양 회장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며 말했다. 이서연 씨 말이 맞습니다. 아이는 오늘 밤 호텔에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제가 최고의 아동심리 상담사를 부르도록 하죠. 아이의 상태가 괜찮아지면 그때 숙부님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안의 형태를 띤 통보였다. 양 회장은 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할아버지의 역할을 계속 연기했다. 알겠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꼭 데려가야겠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 말이다. 양 회장은 마지막까지 서연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고 집무실을 떠났다. 그가 사라지자 방 안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은 자네가 아이 곁에 있어 줘야겠군. 스위트룸 하나를 준비시키도록 하지. 필요한 건 뭐든지 김 실장에게 연락하도록. 그의 말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아이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인력이 있었다. 그날 밤 최고급 스위트룸의 넓고 푹신한 침대에서 해우는 서연의 팔에 안겨 잠이 들었다. 아이는 잠결에도 몇 번이나 경기를 일으키며 칭얼거렸다. 서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어떤 자장가였을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생전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했다. 마치 그녀의 영혼에 각인된 노래처럼 그 노래를 부르자 그녀의 머릿속에 또다시 이미지가 떠올랐다. 병원의 하얀 침대,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작고 따뜻한 손. 그녀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머리를 감쌌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심장을 핥히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양 회장이 보냈다는 남자들은 전문 해결사들이었고 그들의 계좌에서는 최근 거액의 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해운의 신상 정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출생신고 기록도,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난 아이였다. 태주는 서늘한 분노를 느끼며 주먹을 쥐었다. 이 모든 것은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양인철 회장이 있었다. 그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의 악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의 한가운데에 오늘 우연히 마주친 작은 아이와 차가운 눈빛의 호텔 접수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스위트룸의 두꺼운 암막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이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지만 몸은 이상하리만치 개운했다. 지난 몇 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어젯밤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베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혜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자 서연의 마음속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차올랐다. 그것은 그녀의 텅 빈 세상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온기였다. 혜운이는 밤새 뒤척이면서도 결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자 혜운이도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다. 아이는 잠시 여기가 어딘지 기억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연을 발견하고는 안심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제의 공포는 아이의 얼굴에 여전히 작은 그늘을 남겼지만 적어도 지금이 안전하다는 것은 인지하는 듯했다.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잘 잤니? 배고프지 않아?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보인 긍정의 신호였다. 이것만으로도 서연은 큰 용기를 얻었다. 호텔 룸서비스로 따뜻한 수프와 빵을 주문하자 혜운이는 조심스럽게 수프를 떠먹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양인철 회장의 손녀라는 말은 거짓말이 분명했다. 아이가 그를 보고 보인 극도의 공포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아이를 납치했고 양 회장은 그것을 되찾으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양 회장 자신이 이 모든 일의 배후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확신만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평범한 호텔 직원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봉인해두었던 능력을 다시 꺼내야 할 때였다. 혜운이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아이의 구겨진 원피스를 살펴보았다. 최고급 실크 원단에 정교한 수제 자수, 평범한 아동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옷 안쪽의 라벨을 확인했다. 루네 데 미엘, 파리에 본사를 둔 최고급 아동복 브랜드였다. 국내에는 단 한 개의 플래그십 스토어만 입점해 있는 극소수의 최상류층만이 아는 브랜드였다. 이것이 첫 번째 단서였다. 아침 식사 후 서연은 김 실장에게 연락해 아이를 돌봐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은 급한 개인 용무가 생겼다며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았다. 호텔을 나선 그녀는 익숙하게 택시를 타고 도심의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과거에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짧은 신호음 끝에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해. 나이트 쉐이드다. 휴면 계정 활성화 요청한다. 추적 의뢰건이 있어.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짧게 대답했다. 계좌로 비용 입금해.
정보는 기존 방식으로 전달하지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나이트쉐이드는 그녀가 과거 특수요원으로 활동할 때 사용하던 코드네임이었다. 그녀는 근처 ATM에서 대포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한 뒤 보안이 철저한 PC방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어제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던 남자 2명의 인상착의와 루네 데 미엘, 브랜드 정보, 그리고 양인철 회장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강태준은 김 실장에게서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어젯밤 보안실에 있던 두 남자는 오늘 아침 석방됐습니다. 놀랍게도 경찰 고위급 간부의 직접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원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마치 어제를 위해 급조된 신분처럼 말입니다. 자금 추적 결과 돈이 입금된 곳은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회사는 오늘 새벽부로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다. 예상보다 꼬리 자르기가 훨씬 더 빠르고 치밀했다. 양인철 회장의 힘이 경찰 상층부까지 미치고 있다는 증거였다. 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그쪽 라인은 잠시 놔둬. 건드려봤자 우리만 다칠 뿐이다. 방향을 바꿔 5년 전 윤서아 씨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해. 당시 담당 형사, 최초 목격자, 그리고 서아 씨와 아이의 사망 진단을 내렸던 병원과 의사까지. 관련된 모든 인물의 현재 위치와 지난 5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 특히 그 병원의 당시 최대 주주가 누구였는지도 알아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김 실장은 윤서아라는 이름이 나오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태준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5년간 태준에게 그 이름은 금기어였다. 그가 스스로 그 이름을 다시 꺼냈다는 것은 그가 마침내 과거의 비극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는 의미였다. 김 실장은 조용히 집무실을 나가 태준의 새로운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어젯밤 혜은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아이는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장막을 뚫고 그에게 보내는 과거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호텔로 복귀했다. 그녀가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베이비시터와 그림을 그리고 있던 혜은이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아이의 순수한 애정에 서연의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 넣어둔 소형 진동기가 짧게 울렸다. 정보가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베이비시터에게 잠시 아이를 부탁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특수 제작된 수신기를 통해 암호화된 텍스트가 떠올랐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남자들의 신원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이었고 그들이 소속된 보안업체 블랙옵스 시큐리티의 최대 고객은 유성개발이라는 건설사였다. 그리고 그 유성개발의 실소유주는 바로 양인철 회장이었다. 결정적인 정보는 그 다음이었다. 루네 데 미엘 브랜드의 국내 VVIP 리스트를 해킹한 결과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금액을 구매한 고객 역시 유성개발의 법인카드였다. 모든 증거가 양인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혜은이를 최고급 환경에서 비밀리에 키워왔던 것이다.
서연은 차가운 세면대를 붙잡고 숨을 골랐다. 양 회장은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아이를 숨겨왔던 것일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혜은이가 강태준 대표의 잃어버린 아이라면 양 회장이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후계자가 될지도 모를 아이를 숨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되찾은 것처럼 꾸며 태준을 조종하려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소설 같은 이야기였지만 양인철이라는 인간의 탐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의 사무실에서도 김 실장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하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5년 전 윤서아 씨의 사망 진단을 내렸던 세강의료원. 당시 병원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대주주 중 하나가 바로 유성개발이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성개발. 숙부가 자금 세탁용으로 애용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두 개의 사건. 5년 전에 비극적인 사고와 어제의 아이, 납치 미수 사건이 유성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태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마침내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 모든 거짓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핵심 인물, 이서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이서연은 강태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장소는 그의 집무실이 아닌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해 질녘, 서울의 노을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라운지 안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것은 더 이상 호텔 대표와 직원의 만남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을 사이에 둔 두 플레이어의 대면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진지했다. 이서연 씨,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어제 당신이 보여준 모습은 평범한 호텔 직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도, 그리고 오늘 당신의 행적 또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의심과 함께 일종의 확인을 바라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미스터리를 풀 또 하나의 열쇠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대표님께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호텔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아직 자신의 패를 보여줄 생각이 없었다. 강태준은 양인철 회장의 조카였다. 그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에 실망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유성개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서연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미세한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 숙부님이신 양인철 회장님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죠.
어제 소란을 피웠던 남자들을 고용한 보안업체의 최대 고객이기도 하고요. 그는 서연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끼를 던졌다. 서연은 잠시 태준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저기가 아닌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강태준이 가진 힘과 정보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 유성 개발이 국내에 단 하나뿐인 르네 데 미엘. 매장에 지난 3년간 최고 그 VIP 고객이었습니다. 법인카드로요. 이제 놀란 것은 태준 쪽이었다. 그녀가 자신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USB를 받아들고 서연을 다시 보았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에게는 저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출처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이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녀의 말에 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지만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태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패였다. 5년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잃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사망 진단을 내렸던 병원이 세강의료원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대주주 중 하나가 바로 유성개발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5년 전, 병원, 그리고 유성개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 사고의 이미지, 병원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강태준의 이야기와 맞물려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만약에 그 5년 전 사고의 피해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면, 그리고 혜운이가 그 사고 속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자신의 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설이었지만 심장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태준은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그녀 역시 무언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나직이 말했다. 우리는 같은 적을 두고 있는 것 같군요. 이서연 씨, 양인철 회장. 그는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당신에게서도 무언가를 빼앗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혜운이는 그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의 말은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확신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운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진실, 그리고 정의, 양 회장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특별한 능력이 말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혜은이의 안전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는 제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대표님은 외부의 위협을 막고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거래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맺는 위태롭지만 절실한 맹세였다. 태주는 그녀의 조건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렇게 하죠. 지금부터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그 손을 굳게 맞잡았다. 두 사람의 차갑지만 단단한 악수는 그렇게 깨지기 쉬운 연대의 시작을 알렸다. 그들은 이제 각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태주는 김 실장을 통해 확보한 호텔에 모든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을 서연에게 넘겼다. 서연은 호텔 전체를 요새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의 모든 법무팀과 정보팀을 동원해 양인철 회장과 유성개발의 비자금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 목표는 분명했다. 양인철 회장이 혜운이를 숨겨왔던 장소를 찾아내고 그곳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5년 전 사고의 진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거대한 거짓의 성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 그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강태준과 이서연의 연대는 즉시 가동되었다.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하나가 그들의 비밀 작전 본부로 변했다. 거실의 벽면은 거대한 화이트보드와 서울의 디지털 지도로 뒤덮였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이 쉴 새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함께 갓 내린 커피에 진한 향이 감돌았다. 한쪽 방에서는 혜운이가 심리치료사의 보호 아래 그림을 그리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두 사람이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사적인 추적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조사는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태주는 과거를 파고들었고 서연은 현재를 추적했다. 태준의 지시를 받은 김 실장과 그의 정보팀은 5년 전 교통사고 파일을 원점부터 재검토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당시 사건을 맡았던 박 형사를 찾아냈다. 그는 몇 년 전 갑자기 경찰을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박 형사는 처음에는 극도로 경계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김 실장이 태준의 전적인 신변 보호 약속과 함께 양인철 회장이 관련된 증거 일부를 내밀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박 형사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 사고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브레이크 파열 흔적도 없었고 빗길이었음을 감안해도 차량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뒤에서 들이받아 스핀을 유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에서 압력이 내려왔습니다. 단순 빗길 사고로 빨리 종결하라는 지시였죠.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게 그 지시를 내린 건 당시 서장의 오랜 후원자였던 양인철 회장 측 사람이었습니다. 박 형사의 증언은 그들의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첫 번째 조각이었다. 그 시각,
서연은 유성개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수만 건의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특정 패턴을 찾아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 유성개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공식적인 거주자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매주 최고급 식자재와 루네데 미엘의 아동복, 고가의 장난감들이 그곳으로 배송되고 있었다. 그 집 주변에는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는 평범한 별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연은 위성 지도와 로드뷰를 통해 그 저택의 구조를 파악했다. 높은 담장, 곳곳에 설치된 CCTV, 그리고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구조. 그곳이 바로 혜은이가 갇혀 지내던 황금 새장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자신의 발견을 알렸다. 양 회장이 혜은이를 숨겨두었던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가 왜 아이를 숨겨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태준의 두 번째 조사 라인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태준의 팀은 5년 전 윤서아와 아이에게 사망 진단을 내렸던 세강의료원의 의사 최원영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사고 직후 병원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간 상태였다. 그의 이민 비용과 캐나다에서의 호화로운 생활, 자금 출처는 불분명했다. 태준은 국제 로펌을 동원해 최원영을 압박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최원영은 화상 통화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산모는 과다출혈로 의식불명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아이도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최원영은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유성개발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액의 돈과 함께 제 가족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산모와 아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산모와 갓 태어난 아이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는 순간 작전 본부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양인철 회장의 끔찍한 악마적 계획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태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룹을 차지할 생각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태준의 연인인 서아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갓 태어난 혜은이를 납치해 자신의 수중에 넣고 훗날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것처럼 등장시켜 태준을 허수아비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잃은 서아, 즉 지금의 서연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의 모든 삶을 지탱해온 진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연인과 아이가 죽었다는 비극은 사실 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서연 역시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공허함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도둑 맞았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작전 본부의 보안 시스템 모니터
한쪽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호텔 전체에 구축해 놓은 방어벽 중 하나가 외부로부터의 해킹 시도를 감지한 것이다. 양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너무 깊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잠자는 사자의 꼬리를 밟은 것이다. 양인철은 더 이상 뒤에서 조종만 하고 있지 않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의 비밀을 아는 모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양인철 회장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활했다. 호텔의 방화벽을 흔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강태준의 자금줄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었고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서연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었다. 평범한 호텔 직원이 그룹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아이와 함께 지낸다는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양 회장은 여론을 이용해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수사기관을 이용해 그들의 손발을 묶으려 했다. 그는 맹수처럼 구석에 몰리면 더욱 사나워지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작전 본부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박해졌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덫을 놓아야 합니다. 서연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젖어 있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태준 역시 동의했다. 숙부의 목표는 혜운이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증거입니다. 그 두 가지를 미끼로 그를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명은 체크메이트. 목표는 양인철 회장을 그의 소굴 밖으로 끌어내 모든 범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그의 용병들과 함께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태준 소유의 외딴 개인 별장을 결전의 장소로 정했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어 있었고 서연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강태준 대표가 그룹 승계와 관련된 중대 발표를 위해 숨겨진 상속녀인 혜은이와 함께 개인 별장으로 이동했다는 소문이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원본 파일도 그곳에 있다는 정보를 덧붙였다. 양 회장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태준이 모든 것을 폭로하기 전에 아이와 증거를 모두 손에 넣고 사고로 위장해 그들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최전계 용병팀인 블랙옵스 시큐리티를 소집했다. 별장으로 향하는 태준과 서연, 혜은의 모습은 양 회장의 감시망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서연이 치밀하게 계산한 연극이었다. 혜은이는 실제로는 호텔의 가장 안전한 패닉 룸에 심리치료사와 함께 남아 있었고 별장으로 이동한 아이는 체구가 비슷한 대역이었다. 결전의 밤. 별장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서연은 이미 별장 전체를 거대한 덫으로 바꿔놓은 상태였다. 모든 CCTV는 그녀의 통제해 있었고 주요 길목에는 비살상용 마취 가스트랩과 전기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태준은 법무팀과 김 실장을 통해 양 회장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의 협력자들을 체포할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별장의 거실.
태주는 홀로 소파에 앉아 양 회장을 기다렸다. 서연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보이지 않는 수호자처럼 그를 지켰다. 마침내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소리 없이 별장으로 접근했다. 양인철 회장이 검은 코트를 입은 채 그의 충실한 용병들에게 둘러싸여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한 듯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태준아. 감히 이 숙부에게 반기를 들다니. 어리석은 짓이었어. 그는 마치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말투로 말했다. 그 아이와 증거만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마. 물론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태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서아와 제 아이까지. 양 회장은 비웃었다. 서아 그 계집애는 처음부터 내게 어울리지 않았어. 네가 내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그룹을 위한 것이었고 너를 위한 것이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그의 광기 어린 고백은 별장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녹음기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양 회장이 손짓하자 용병들이 태준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별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용병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소리 없는 유령처럼 어둠 속을 누볐다. 특수 제작된 야간 투시경을 낀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암살자의 눈처럼 빛났다. 크악, 첫 번째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 용병이 천장에서 내려온 전기 충격기에 맞아 쓰러졌다. 콜록, 콜록. 다른 쪽에서는 마취가스를 마신 용병들이 힘없이 쓰러졌다. 서연은 무술 실력을 이용해 남은 용병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억눌려 왔던 분노와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용병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차례로 쓰러져 갔다. 그들에게 이서연은 인간이 아닌 복수심에 불타는 악몽 그 자체였다. 잠시 후 비상등이 켜지며 거실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양인철 회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최전계 용병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차가운 분노를 담은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이서연과 강태준이 서 있었다. 양 회장의 오만한 얼굴이 처음으로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네, 내년은 대체 정체가 뭐냐?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모든 범죄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다. 별장 전체에 양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거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그의 모든 비밀 계좌가 동결되고 그의 협력자들이 검찰에 체포되는 실시간 뉴스가 중계되고 있었다. 태준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숙부님. 그 순간 별장 밖에서 수많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양인철은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닫고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그의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연과 태주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을 고하고 있었다.
양인철 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담긴 증거들은 명백했고 그는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강태주는 그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숙부가 남긴 부패의 고리들을 잘라내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태주는 이서연과 혜은이를 위해 호텔 주변에 철저한 보호막을 쳤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들만의 작은 세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시간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흘러갔다. 더 이상 작전 본부로 쓰이지 않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은 이제 세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서툴게 배워나가는 중이었다. 강태주는 냉철한 CEO의 가면을 벗고 다정한 아빠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이와 눈을 맞추고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다가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서연, 아니 윤서아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기억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았다. 마치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혜은이의 웃음소리, 태준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과거의 파편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혜은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다가 문득 그 노래가 과거 태준이 그녀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음을 기억해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서연과 윤서아라는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비로소 끌어안을 수 있었다. 혜은이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아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중 혜은이는 수줍게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그 한마디에 태준과 서아는 숨을 멈췄다. 아이가 처음으로 그들을 엄마와 아빠라고 불러준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 어떤 말보다도 아이의 그 한마디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날의 주말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세 식구만의 평범한 나들이에 나섰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수목권으로 향했다. 태주는 평소 입던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 차림이었고 서아의 얼굴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혜은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꽃들 사이를 뛰어다녔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서아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5년 전 바로 이곳 수목원에서 태준이 그녀에게 청혼했던 날의 기억이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주말마다 여기에 오자 꽃처럼 예쁘게 나무처럼 튼튼하게 키우자고 약속해 그날의 약속, 그날의 햇살, 그리고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았다. 태준 씨, 기억나요? 여기서 당신이 나한테?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태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기억나. 모든 걸 기억해. 서아야. 그리고 그 약속. 이제부터 지키면 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로 영원히 남을 테지만 이제 그들은 그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서로를 더욱 굳게 지켜주는 힘으로 삼을 것이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강인함과 윤서아라는 이름으로 간직해온 사랑. 그 모든 것이 합쳐져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뒷좌석에서 잠이 든 혜은이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서아는 태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처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특별한 가족이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만남은 마침내 진실이 되었고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